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다 망가져요. 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 챕터 1을 공부하는 게 거의 반 정도를 할애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안 읽어요. 예. 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어차피 상관없어. 그냥 문제 바로 풀어. 시간 없어. 숙제 빨리 해야 돼. 선생님이 맨날 S 붙이래. 그냥 붙여. 그래야지 안 혼나.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문법 책을 같이 보면서 K문법, 저희가 흔히 말하는 K문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재를 소개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K문법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죠? 아주 다수의 K문법이 존재하는데요. 목차를 보고 말씀드리면 56쪽의 현재 완료 용법 대표 주자입니다. K문법에. 근데 이게 왜 K문법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가 우리 이제 시중에서 많이 쓰는 외국 문법책 Grammar in Use라는 책에도 이게 있거든요. 있죠. 예, 현재 완료 용법을 다 나눠놔요. 근데 이게 왜 K문법이에요? 한국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K문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읽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쓰는 경우에 활용이 잘 안 되는 문법, 한마디로 효용이 크지 않은 문법이 K문법이에요.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상당히 빈출되는 그런 문법이 K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대표 주자가 현재 완료 용법이다. 그리고 또 이제 큰 것이 뭐 투부정사? 예, 여기 있네요. 어디 갔나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서, 특히 중학교 시험에서 밑줄 친 투부정사의 용법이 다르게 쓰인 보기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예, 대표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보면은 현재 분사와 동명사, 이걸 구별하는 문제도 나오죠. 근데 이게 왜 K문법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현재 분사랑 동명사를 읽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쓸 때 거의 완벽하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밑줄 친 ing가 현재 분사인지 혹은 동명사인지 요거는 구별을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효용이 그렇게 큰 거냐?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K문법으로 분류를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법을 보면은 가정법 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죠. 네.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책에 나오는 가정법 패턴에 정확하게 맞춰서 영어를 평소에 쓴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 이하다. 누구 어떤 사람들의 20%를 말씀하시는 거죠? 버락 오바마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제가 봤을 때는 2%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제 일상 편하게 대화할 때는 네. 그냥 이제 쓰는데 네. 이제 저기 어디 강연 나가서 네. 말할 때 이럴 때에는 좀 맞춰 쓰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영어를 진짜 잘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친구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당혹감을 느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다고요? 왜냐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쓰니까. 토익 시험에서도 이게 안 지켜져요. 정답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내신 시험 볼 때는 if절에는 will을 못 쓴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부사절이면은. 근데 토익 시험 답에도 will을 쓴 게 답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뭐 전형적인 K문법이다. 문법 책을 이제 공부하려는 아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쭉 공부하다가 딱 이거 K문법이라고 하셨지라고 딱 했을 텐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본래 취지를 알고 배우면 그나마 낫다. 일단은 여기 투부정사 이 파트를 설명할 때 예문이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냐? 안다 하면은 그러면은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법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학교에 왜 자꾸 나오냐? 이거를 왜 내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요 질문을 학생들한테 실제로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 취지를 답하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인지하는데 이 품사 개념이 다양한 문장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보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애초에 문제 내는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갖고 학생들은 그거랑 동떨어지게 품사는 모르겠고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면은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근데 부사가 뭐냐 하면은 그건 모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그나마 있으려면은 부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를 알고서 이 파트를 공부를 해라. 특히나 이 영어가 어학적으로 익숙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문법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은 거북해요. 뭐야 누가 이렇게 말해, 누가 이렇게 그랬어.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갈 거냐 마이웨이로. 근데 요게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중고등학교 내신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괴로워요. 무시를 하자니 시험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자니 난 이 의미를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 가치가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게 더 가치 있는 게 많은데 내 시간을 여기에 쓰고 싶지 않아. 이 저항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런 정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문법이라는 게 그 친구들 머릿속에 내가 많이 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가 맞는 형태다. 문법의 적합성을 타당할 때 굉장히 많이 통용되는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재를 쓰신 분들은 그 기준으로 교재를 쓰지 않았어요. 그 기준이 반영이 되긴 돼요. 상당 부분은. 근데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이분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은 문법이 적합한지 않은지는 품사나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 형식 구도에서 그 이론의 틀을 깨지 않아야지 적합한 문장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장이 제가 댓글로 달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뭐 I eat a hamburger 이런 게 있다 쳐봐요. 뭐 요 문장만 딱 주고 이거 어떤 거 같아? 물어보면은 이 어학적으로 접근했던 친구들은 뭐야 이거 이런 말을 누가 써? 이상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틀렸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런데 요런 책을 쓰시는 분들은 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I가 주어고 eat 이게 동사인 서술어고 hamburger가 명사인 목적어로 잘 쓰였으니까 삼형식으로 맞는 문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북한 거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거라면은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책을 썼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품사랑 문장 성분 구도예요. 그래서 어떤 그 근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책을 썼는지를 알면은 이 책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좀 이 체킹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I had a burger. 예.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이 실현 단어를 안 쓰잖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문법을 이해하려면은 품사와 문장 성분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간접 의문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의문사절이 명사절로 쓰인 경우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따른다. 이게 설명일 건데 이 책을 읽는 학습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의문사절 이거 자체가 의문이고 절이 뭘까? 절? 안녕하세요 이건가? 이 문장 성분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의문사 주어 동사 이 말 자체가 주어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책을 쓴 사람은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을 쓴다니까요. 이게 설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용어가 설명에 사용한 도구가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의 설명은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이론을 읽고 문제를 풀든 이론 하나도 안 읽고 문제를 풀든 간에 정답률의 차이가 없어요. 같아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더 안 읽어요. 더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고 어차피 상관없어. 야 한국말 나 이해 못하겠는데 뭘 설명을 읽어. 그냥 문제 바로 풀어. 시간 없어. 숙제 빨리 해야 돼.
설명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지도 똑같아요. 3번 보기는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에 따랐으므로 틀렸다. 해설지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좀 좋은 친구들은 자기가 해설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상당수의 친구들은 해설지가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불분명해요. 뭐 이 문법은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게 절대 다수입니다.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은 영어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을 잘해야 돼요. 설명, 해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글이 약하고 영어가 같이 강한 아이들, 뭐 외국에 좀 살다 왔어. 진짜 어려워요. 한글이 어려워서 문법책에 나와 있는 한글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한글도 그냥 한글이 아니라 한문을 내가 무슨 한문인지 몰라도 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한문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의문사 하면 의문이 질문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하면 외국어죠. 뭐 다 그래요. 이게 위에서부터 다 그래요. 감탄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은 설명서는 또 이렇게 하잖아요. 왔다면은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와러 혁명 주동. 그럼 애들이 뭔 소리야? 혁명을 주동했대. 이것만 남고 이게 근데 뭔 뜻이냐? 문제는 뭐냐면 주동이 뭐야? 주동이 뭐지? 주동 몰라. 그냥 외워.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전형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해설지에도 이렇게 써 있고 설명지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전제가 뭡니까? 형용사가 뭔지, 명사가 뭔지,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다 알아야지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이들이 어떤 단어, 문장을 말하거나 쓸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품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죠. happy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happy는 야, 이 품사 뭐야? 동사? 왜? 다로 끝나잖아요.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문법 학습의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의 반응이다. 그렇죠. 지금 챕터 1인데 이게 문장의 기초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게 와 진짜 어려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장 종류, 뭐 감탄문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장의 오형식이 들어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문장 구성 요소를 일단은 용어를 모르고 문장에서 찾는 건 불가능이죠.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못 찾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해서 보어, 주어, 목적어 이거를 구별을 못 하잖아요. 네. 이 도저히 안 되죠. 뭐 저도 여기서 옛날에 문법을 포기했다니까요. 이게 여기가 거기군요. 예, 여기에요.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됩니다. 보어가 뭘까? 대부분의 교재들은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를 써야 된다. 부사는 못 쓰고 이게 설명으로 돼 있거든요. 일단은 요 설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냐? 그러니 하던가 아니면은 의문을 갖게 되는 애들은 야, 이 한 문장인데 내가 지금 세 단어를 뭔 뜻인지 몰라. 나 한국 사람이 맞나? 보어가 뭐야? 형용사는 뭐고 부사는 뭐야? 이거 세 개를 모르는 거야. 한 문장인데. 네. 그리고 여기 또 함정이 또 뭐냐면은 문장의 오형식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문제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뒤에 요 앞에 의문문과 감탄문은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네. 이럴 땐 좀 나와요. 네. 근데 오형식은 물어보는 문제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이거 뭐라 돼? 주어 뭐가 몰라. 야 넘어가.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근데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문장의 형식을 모르면 이 뒤에 있는 설명들 뭐 조동사라든가 명사와 관사 이런 게 설명이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빌딩 블록스처럼 밑에 기초를 깔아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모르고 위를 쌓는다. 그러면 뭐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부터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야 챕터 1 빨리 하고 지나가야지. 문장의 기초 나 문장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그때부터 다 망가져요. 과학이나 수학처럼 여기 나오는 거 챕터 1에 있는 거 다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라도 이해 안 되면 찾아서 이해될 때까지 이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괴롭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사실은 이 챕터 1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들이 많아요. 이 안에. 그래서 챕터가 이게 보통 책처럼 10챕터가 넘는데
좀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 챕터 1을 공부하는 게 거의 반 정도를 할애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이 딴 걸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거 가정법 이런 거는 뭐 못 끝낸다. 괜찮아요. 이거를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문장의 기초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품사랑 문장 성분을 잘 훈련했다는 거를 뭘 보면 알 수 있지? 어떤 느낌이면 내가 잘 훈련했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이런 내용.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를 단어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은 명사에 s 붙이는 거랑 동사에 s 붙이는 거가 인지적으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냥 붙여요. 왜 붙이는지 몰라.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 s 여기 이 단어는 주로 s랑 왔어. 선생님이 맨날 S 붙이래. 그냥 붙여. 그래야지 안 혼나.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 야, 그거 왜 붙였어? 붙여야 되잖아요. 왜? 붙여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영어를 한 8년 배웠대요. 야, 여기 s는 대체 언제 붙이냐 하면은 2개 이상이니까 붙이죠. He loves me. 이게 2개 이상이라서 붙인 거야? 예. 사랑을 많이 줬잖아요. 아니,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쵸. 많이 사랑하는군요. 네. 2배로. 네. 사랑이 적으면 he love me. 사랑이 적으니까 네. 좀 메말랐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거 일단 기초 단계에서 s를 어떤 경우에 붙이는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품사랑 문장 성분이 이제 구별이 되면은 명사 동사로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2개만 구별하는 것도 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2개 구별하는데 명사 동사 이 두 품사 정리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 이 영어에서는 동사가 자꾸 딴 걸로 변하거든요. 맞아요. 명사로 변했다가 형용사로 변했다가 예. 막 형태를 조금씩 바꾸면서 분사로 변하고 뭐 여러 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뜻이 동사처럼 보이는데 이게 명사야? 동사인데 이거? 그래서 s가 어떤 품사에 붙었는지 인지를 한다. 그거는 꽤 잘해야 할 수 있는. 고수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명사 우리 애는 알아요. 명사는 이름이잖아요. 우리 애가 명사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름이라고 답을 했어요. 이러면 명사를 아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사를 뭔지 안다는 거는 그 아이가 읽어서 뜻이 이해되는 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책이나 그걸 줬을 때 그 한 페이지를 주고 여기서 명사 골라봐 했을 때 명사를 찾을 수가 있냐? 그러면 아는 건데 그게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명사의 정의를 읊을 수가 있냐가 아니라 실제로 접하는 문장에서 해당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알 수가 있냐. 그게 되면은 이게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혹은 우리 아이는 대체 품사랑 문장 성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영상에 해당 자료, 이거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자료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링크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품사랑 문장 성분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중의 교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문법책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품사 문장 성분을 훈련하면서 이 문법책의 진도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최근에 어떤 학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이 책을 진도를 나간대요. 그 학원 지금 다니고 있는 데서 진도를 나가는데 애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사절, 주어, 명사, 주어랑 명사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전 단계 품사 문장 성분 훈련시켜줘야 된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교재가 있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외 붙이시라고. 딴 건 수가 없어요. 교재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스스로 할 거였으면 진작 했겠죠. 과외라도 해서 그 개념만 따로 체킹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게 바닥이 없는데 위에 올리는 거니까 다 와장창창 무너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학습을 했을 때도 그런 교재가 없었어요. 시중에 품사 문장 성분 교재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머릿속으로 그냥 했어요. 명사가 뭐지? 명사 이름이라는데 생각해 본 거죠. revenge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복수 누구 이름일까?
이 명사가 맞나? 명사인 것 같은데? 그럼 명사인지 내가 어떻게 감지하고 있지?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제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든 거예요. 주머니 같은 거를. 명사 주머니 같은 거 만들어서 야 여기로 단어 다 이거 다 이런 느낌의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는 다 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나름대로 그냥 혼자 그냥 정리하고 헷갈리는 거는 좀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시중에 이거 훈련하는 교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중에도 출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저희 이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께서 이제 선생님들 영상을 볼 때마다 의아한 부분이 있다.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엄청 많다는 부분이 이게 좀 잘 납득이 안 간다. 우리나라의 이제 사교육의 이제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치동에서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역사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대학교의 수가 현저히 적어가지고 대학교 경쟁률이 3대1 심하게는 5대1 막 이렇게 됐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지도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차피 대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니까 생각 안 하고 지도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할 게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도 굳이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일정 부분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5% 정도로 봐요. 요 아이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왔으니까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를 따로 수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정 부분 이해하니까 그냥 바로 문법 들어가고 문법 책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바로 의문문, 바로 오형식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품사랑 문장 구성 요소는 책마다 설명이 다르고 특히 이제 원서 영어로 된 책을 보면은 품사의 개수조차 우리는 8품사라고 배우는데 그것도 정의가 다 틀려요. 10개로 구별할 때도 있고 13개, 뭐 심하게는 20개 넘게 구별을 하는 책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장을 분석하다 보면은 분명히 논란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이 책에 따르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 책에 따르면 이건 명사고 이건 이 책에 따르면은 이거는 품사야. 이런 식으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에 낼 수 없죠.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런 의미에서 또 교육을 안 시켜요. 지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따라서 이제 교재도 없고 수업 자체는 이제 잘하는 애들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봐서 아직도 대치동에서도 학군지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이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냥 이렇게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애들이 뭐 5%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뭐 때문에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을 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타고난 건가요? 국어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네. 국어로도 품사 같은 거를 품사나 문장 성분을 설명만 들었어도 이거를 예까지 다 파생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관형어 이런 걸 배운다고 쳐보죠. 국어의 문정구조를 따져보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 그러면 공부할이 시간을 꾸몄구나. 그런데 이거를 한국어 체제에서는 공부할을 관형어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래서 관형어가 명사 꾸미는 거니까, 그죠? 명사 꾸미는 거랑 기능이 똑같아요. 그 용어는 좀 다른데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신기하게도 영어에서도 명사를 꾸미면은 이거는 이제 형용사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구나. 한국어에서 관형어 같은 게 형용사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설명만 들어서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아주 극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번 편은 문법책, 접근법 그리고 K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